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읽으면 속이 뻥 뚫리는 기막힌 매수 기법서 라고 말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의 선님, 피터 케인님은 기술적 분석가가 아닌데요. 그는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에 더 가까운데요. 라고 말이죠.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추세 추종자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전해오는 매수 타점, 추세 추종 전략으로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이고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오늘입니다. 에서 이 오늘이라는 타점은 도대체 어떤 거지? 정말 궁금했는데 피터 케인님은 책에서 이 오늘의 타점을 정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고 그 타점이 정말 간단 명료한 기막힌 타점이라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4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10년의 실패 끝에 얻은 깨달음. 둘째, 10년을 싹 다 버리고 이걸 선택하다. 셋째, 확실하게 진입하는 매수 타점. 넷째, 언제 매도할 것인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어디에서 매수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에게 특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장 투자자도 인정하는 진짜 실력자 7만 팔로워가 선택한 제야의 고수 피터 K 투자자를 일컫는 말들입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그는 약 10년 동안 쉬지 않고 투자했고 거의 매해 평균 1,000만원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성공한 투자자가 무려 10년 동안 실패를 했다니 그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못했던 것이 주식 투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과연 그는 무엇을 깨닫고 지금의 성공 투자자의 반열에 올랐을까인데요. 저자는 그의 인생 첫 책 피터 K의 이기는 투자 불변의 법칙에서 10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깨달음 그리고 자신이 주식 투자에서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과정과 투자 방법을 소개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자가 어떻게 해서 실패했고 어떤 계기로 방향을 틀 수 있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결국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방법을 함께 써보면서 어떻게 종목을 찾고 매수, 매도하는지까지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실패의 10년과 성공의 10년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정리하여 성공 투자의 본질을 담아낸 이 책 피터 K의 이기는 투자 불변의 법칙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년의 실패. 2004년 내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 주식시장이 그리 나쁜 환경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개방되던 초기 국면이었고 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시장 전체가 돈을 벌기 쉬운 분위기였다. 하지만 나는 그 시기에 돈을 잃었다. 내 계좌는 반대로 움직였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실패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투자 아이디어에 근거가 없었다. 소위 묻지마 투자였다. 지인이 어떤 게임을 만들고 있었고 그 게임이 꽤 괜찮고 히트할 것이라는 말, 그 한마디에 의존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샀다. 결과는 마이너스 40% 손실, 그 해 약 3,500만 원을 잃었다. 내 연봉이 약 5천만 원 정도였으니 거의 연봉에 가까운 돈을 잃은 것이다. 당시 숫자보다 체감되는 충격은 훨씬 컸다. 두 번째 이유는 차트만 보고 단타만 반복했다는 것이다. 차트만 보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만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사고 팔았다. 5일선과 21선 같은 기술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차트 매매였다.
길게 가져가 봐야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고 5%만 수익이 나도 바로 팔았다. 반대로 손실이 나면 근거 없이 그냥 쥐고 있었다. 세 번째 이유는 전문가의 말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경제TV 같은 증권 방송을 정말 많이 봤다.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놓고 오징어를 씹으며 야간 방송까지 챙겨봤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등장했고 나는 당연히 그들에게 투자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리딩방에도 들어갔다. 월 10만 원을 내고 종목 추천을 받았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매수했다. 처음 보는 뉴스였는데도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매수했다가 바로 하락을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내 종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이해해서 산 종목이 아니라 남의 판단을 빌려 산 종목들 뿐이었다. 저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공부할 시간은 없고 수익은 내고 싶고 그래서 누군가 판단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요. 그렇게 그는 10년을 허송세월로 보냈고 남는 것 없이 약 1억 원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잃게 됩니다. 그는 벼랑 끝에 몰렸고 그렇게 벼랑 끝에 몰리자 그는 그 끝에서 다음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2. 벼랑 끝에서 깨달은 것. 10년을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마이너스 통장까지 날려먹었다. 설상가상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진 뒤 그 여파는 2009년, 2010년까지 이어졌다. 결정적으로 2011년 내가 다니던 회사가 영업 정지를 당했다. 회사가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회사는 인수되어 살아남았지만 새로운 주인의 물갈이가 시작되었다. 구조 조정, 명예 퇴직, 자발적 퇴사가 이어졌다. 돈도 잃고 직장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 나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평생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이미 잃은 돈만 1억 가까이 됐는데 그냥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다시 해볼 것인지 그 고민을 정말 오래 했다. 장사를 해야 하나, 전혀 다른 일을 해야 하나 고민도 해봤지만 결국 다시 주식으로 돌아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은 내가 가장 많이 실패한 영역이었다. 그래서 더 분명해졌다. 지금처럼 투자에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게 2014년부터 다시 시작했다. 과거의 것들은 모두 버리기로 했다. 차트, 단타, 묻지마 매매. 그런 방식이 나와 맞지 않다는 걸 이미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벼랑 끝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과감히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접했던 방식은 가치 투자였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다. 그렇다고 투자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모멘텀 투자에 가까웠고 테마주 중심이었다. 핫하다 라는 표현이 붙은 산업,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테마, 단기에 움직일 것 같은 종목들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예전엔 뭘 사야 하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왜 사야 하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신문 기사에서 종목을 찾으면 왜 이 종목이 좋은지를 리포트에서 이유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이 이유가 과연 타당한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의 투자는
방향성을 찾기 시작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가치 투자라는 말에서 살짝 인상을 찌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가들에게 가치 투자란 어쩌면 완전 상극인 물과 기름 같은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자는 여전히 모멘텀 투자, 즉 추세를 따르는 투자를 지향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기업과 실적에도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죠. 전황 트레이더, 신정재 트레이더, 김영준 트레이더 모두 기술적 분석을 사용했지만 그들은 결코 기업과 실적을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의 본질은 실적이다. 주식의 본질은 싸게 사는 것이다. 모두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정석으로 여겨지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존 제이 머피의 금융의 기술적 분석에서도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 분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기업 공부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기업과 실적 공부라는 말에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숫자를 따져보는 일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투자 공부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뭘 사야 하지에서 왜 사야 하지로 방향을 바꾸기만 했을 뿐인데 투자가 그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었는데요. 저자의 다음 이야기 계속됩니다. 3. 왜 사야 하는지 알아내려면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리포트를 읽는 것이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은 머리가 아플 것이다. 왜냐하면 리포트의 종류와 수가 정말 많기 때문이다. 처음엔 무슨 리포트를 얼마나 읽어야 하는지 감도 오지 않는다. 나 역시 처음엔 무식하게 읽기만 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나는 기업 리포트보다는 산업 리포트에 집중할 것이다. 사실 애널리스트가 쓰는 개별 기업의 리포트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부 자료는 아니다. 산업 리포트를 봐야 큰 그림이 보이고 그 안에서 종목을 제대로 발굴할 수 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산업 리포트는 또 뭐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보는 거지? 라고 말이죠. 사실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 좋겠지만 저자가 이 산업 리포트의 중요성을 책에서 매우 강조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펴보는지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내가 그때 기업 리포트가 아니라 산업 리포트를 봤어야 했는데 라고 뭔가 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느낌을 책에 담아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는데요. 자, 산업 리포트는 네이버 금융에서 여기 리서치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리서치로 들어가면 이 왼쪽에 산업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 리포트가 쭉 검색이 되는 거죠. 자, 위와 같이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증권사에서 발행한 산업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산업 리포트를 읽을 때 정말 좋은 점은요. 증권사의 탑픽, 최선호주와 차선호주를 살펴볼 수 있고 왜 그 종목을 탑픽 그리고 최선호주로 선정했는지 그 이유까지도 알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쭉 훑어보면은요,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위 자료는요, 작년 9월에 증권사에서 추천했던 반도체 종목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한미반도체, 유진테크, PSK,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있고요. ENF테크놀로지, SNS텍,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했고요. 그때 추천한 이후로 지금까지 주가의 상승률을 제가 쭉 표시해 봤습니다. 보시면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은 바로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자,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요, 9월경이었습니다. 앞에 이 리포트를 살펴볼 수 있었던 날짜가 9월경이었습니다. 9월경에 산업 리포트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증권사에서 이 종목들을 좋게 추천하고 있고 왜 좋은지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 이런 식으로 26년도 1월경에 한미반도체가 등락률 상위 16위에 랭크가 되었고 거래대금이 2조 4천억 원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오는구나. 증권사에서 추천했던 선호주 중에서 시장이 인정한 종목은 한미반도체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요. 자, 이때 당시에 한미반도체는 엔벨로프 상단선, 엔벨로프 20, 40 상단선을 터치했으므로 공돌 투자자와 강창권 투자자의 기법대로 20일 눌림 타점 매수를 노릴 수 있고요. 종목의 이해도, 기법의 경험과 확신도에 따라서 이런 지점에서 비중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수익률 100%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보통 중기 스윙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이동평균선은 50일 이동평균선 또는 150일, 200일 이동평균선이 될 수 있고 한미반도체가 주가의 변동성이 꽤 컸지만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서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겠다. 수익을 길게 가져가야 되겠다. 여기에서 매수할 수 있었고 이런 지점은 계속 수익권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할 수 있었고요. 한미반도체는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증권사 산업 리포트와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다면 좀 더 이해도와 확률 높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산업 리포트를 계속 읽으시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모르게 어떤 산업의 이해도라던가 이 종목이 정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러면 상승하는 종목이 어떤 특징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계속 학습이 되고 그러면 다시 산업 리포트를 봤을 때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더라. 그런 개인적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종목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시장에 반응이 나왔을 때 매수 타점을 잡고 기법대로 배운 기법대로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확률 높은 투자, 게다가 집중 투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자의 투자 조언이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경험에서 우러나왔고 게다가 10년 동안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야기 역시나 여러분의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4. 두 번째 깨달음, 결국 실적이더라. 여러분들 참고로요. 저자가 말하는 타점은 이런 눌림 타점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명확한 타점이거든요. 뒤에서 설명이 되는데요. 일단 요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고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하게 수익이 났던 경우들을 하나씩 복기해보면 공통점이 있었다. 결국 매출이 발생해야 했고
기존 매출이 아니라 새로운 매출이 붙어야 했다. 매출이 늘어나야 이익이 늘어나고 그러려면 반드시 변화가 필요했다. 그 변화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신제품 출시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산업의 등장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기업의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이어진다. 성장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가, 업사이클로 진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장이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기업만 보겠다고 정했다. 그 이후로도 뉴스도 신문도 리포트도 모두 그 기준 위에서만 읽기 시작했다. 자, 저자의 10년간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두 가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왜 사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산업 리포트를 읽어라. 둘째, 결국 구조적 성장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종목을 매수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자가 말하는 구조적 성장이란 무엇이고 그런 성장이 반영된 실적은 도대체 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전설적 대가 윌리엄 오닐의 켄 슬림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윌리엄 오닐은 켄 슬림은 항상 유효하다며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을 조사했을 때 대부분 종목들의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25%에서 50% 이상이었고 그런 주식을 그는 최고의 주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대박 실적을 뽑아낸 종목에서 대박 수익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 종목의 실적을 보면은요. 자, 요 자료는요. 26년도 1월 15일 날 기록한 겁니다. 이 종목의 네이버 금융에서 볼 수 있는 실적을 보면은요.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359 그리고 21년도에는 561의 실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실적을 보실 때 너무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략 이 기업이 실적이 늘어날 때 보통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 자료를 보면 이 기업은 실적이 늘어날 때 보통 한 50% 이상까지는 늘어나지는 않았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1년도가 최고 실적이었고 최고 실적을 찍을 때 이익 성장률이 한 50%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5년도에서 26년도로 넘어갈 때 실적 예상치를 살펴보면 실적이 그냥 봐도 2배 이상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도 아니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95%가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5개년도 대비 26년도 실적은 역대급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실적이 이전에 없었던 대박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구조적인 성장 또는 글로벌적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 자료를 만약에 26년도 1월 15일 날 확인해서 이 종목을 그냥 그때 매수했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50% 수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엄청난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LS 일렉트릭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대단한 주가 상승 이전에 이미 대박 실적 최소 50%가 넘어가는 실적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런 실적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 대박 실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그게 구조적 성장이랑 연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구조적 성장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대박 실적을 낸 발표한 이후로도
주가가 20배 이상 상승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대박 실적을 낸 종목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들은 주가가 최소 2배, 많게는 5배에서 10배 이상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말처럼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은 그 이전에 뛰어난 순이익 성장세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산업 리포트를 보고 네이버 금융에서 실적을 확인했다. 그러면 거의 이 종목은 주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종목은 관심 종목 창에 등록을 하고 그 종목을 좀 더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술적 신호가 나온다면 배운 기법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고 경험에 따라서 비중 베팅해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사용한다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자는 자신의 투자 과정 변화, 그 변화를 이끌었던 동기, 그 변화로 인한 수익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책에서 기술하고 있었고 그 투자 과정의 변화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 책의 최고다, 백미다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번째 내용입니다. 언제 살 것인가?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최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읽어봐 드릴게요. 매수 타이밍의 핵심은 단순하다. 투자 아이디어가 뉴스나 성과로 확인되는 순간 망설이지 않고 집중 매수하는 것이다. 기다림이 아니라 확인 이후 결단이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저자가 이미 대가의 반열에 올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떠나서 투자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60년 이상의 투자 경력, 그리고 정말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검증된 세계적 투자 대가 레리 윌리엄스는 자신이 평생 바쳐온 연구 주제라며 폭발적 주가 상승, 추세 전환의 신호를 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차트에게 배신당한 후 성공한 투자자의 이야기와 차트를 중심으로 매매해서 크게 성공한 투자자의 이야기가 결국 같죠. 투자 아이디어가 뉴스나 성과로 확인되고 그런 뉴스나 성과로 인해서 대량 거래량 또는 대량 거래대금으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좋게 보는 매수 타점이 형성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뉴스나 성과가 확인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분할 매수가 아니라 집중 매수로 비중을 모두 채운다고 책에서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업 리포트 그리고 실적 등으로 투자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종목이 있으면 매수를 그때 하는 게 아니라 뉴스와 함께 거래대금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 그 종가에서 모든 비중을 채운다라는 것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산업 리포트를 읽고 사실 산업 리포트를 읽고 나서 10월 초에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을 뽑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즉시 매수하는 겁니다. 반응이 나오면 즉시 그 종가에 매수를 하는 거죠. 또는 내가 산업 리포트를 읽고 나서 충분히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 종목이 향후에
더 상승할 수 있겠다.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다. 이렇게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이 산업 자체가 지금 현재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변화에 초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반응이 나왔을 때, 이날이었죠. 26년도 1월 달에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뽑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매수하는 겁니다. 타점 따지는 게 아니죠. 언제 매수한다고요? 그냥 오늘 매수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준비가 되었다라고 했고 준비가 되었고 준비만 되어서 되는 게 아니죠. 시장의 반응이 나왔을 때, 뉴스나 성과가 나왔을 때, 근데 보통 뉴스나 성과가 나오면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장대 양봉 보고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종가에 매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매수 다 하는 거죠. 그냥 여기서 다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에 이런 종목들은 수익을 크게 줬다라는 게 저자의 이야기였고, 그렇게 내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해도 수익을 쌓아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타점이 없이 그냥 장대 양봉이 나온 종가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하는 건 너무 간단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면, 그리고 어떤 그 산업 성장의 초입 구간을 보여주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오늘 당장 매수하는 것이 가장 싸게 매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추세 추종자들이 가장 매수하기 좋은 날은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이고 그 다음 매수하기 좋은 적기는 오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오늘이 바로 뉴스나 성과로 장대 양봉이 나온 지점이죠. 사실 이 지점보다도 더 좋은 매수 타점은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 여기가 사실은 가장 최고의 타점이다라고 추세 추종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좋은 타점은 바로 반응이 나온, 저자가 정말 잘 표현해줬죠. 투자 아이디어가 뉴스나 성과로 확인되면 그때 바로 오늘 당장 매수한다. 그렇게 접근을 해도 결국 주가가 요동을 치겠지만 그런 요동은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게 저자의 기법에 정말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언제 팔 것인가 인 것인데요. 그럼 손절을 생각을 안 하는 건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6. 언제 팔 것인가? 매해 20에서 30%씩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이 있다면, 그리고 그 흐름이 2에서 3년 이어져 왔다면 굳이 팔 이유가 없다.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면 단타로 접근할 이유도 없다. 그런 기업은 그냥 들고 가면 된다. 물론 주가가 이유 없이 급락하면 사고, 과도하게 오버슈팅이 나오면 파는 식의 대응은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매도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문제는 스스로 그게 판단이 안 되는 경우다. 그럴 때는 오히려 단순하게 접근하는 편이 낫다. 시클리컬, 즉 경기에 민감한 기업 또는 게임주처럼 이벤트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벤트가 끝나거나 업황이 꺾일 때 팔면 된다. 또는 더 간단한 방법도 있다. 그냥 기계적으로 나는 20%만 먹고 나온다 등 목표 수익률을 정해두는 방법이다. 종목과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괜찮을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매도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이다. 내가 팔았을 때 더 오르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저 보유하는 건 좋지 않다. 투자는 내 기준을 지키는 게임이지 최고점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다. 얼마에 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팔고 난 이후의 마음가짐이다.
내가 이걸 팔고 나서 미련 없이 떠나보낼 수 있느냐, 그 멘탈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후회 없다는 일종의 자기 확신 혹은 최면 같은 걸 걸고 나서 팔아야 한다. 그래야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가더라도 담담하게 보낼 수 있다. 나 역시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다. A라는 종목을 오래 들고 있다가 정리했는데 바로 다음날 실적 발표를 하고 급등해 버린 것이다. 나는 고점이라고 판단해서 팔았는데 주가는 오히려 가버렸다. 솔직히 배가 아팠다. 그래서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물어봤다. 이런 상황에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다.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다.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고 어떻게 매번 고점을 맞추겠느냐. 종목은 널려 있으니 또 다른 기회를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였다. 어쨌든 수익을 냈다면 그 자체로 성공이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묘해서 내가 팔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반대로 내가 팔고 나서 오르면 배가 아프다. 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 생각을 초보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들이 꼭 가져야 한다. 이런 일은 앞으로 수백 번 겪게 된다. 문제는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이다. 아쉬움 때문에 다시 들어가고 더 갈 것 같아서 쫓아 들어갔다가 물리고 그 고통이 반복된다. 끝이 없다. 이미 떠난 버스를 다시 잡으려다 더 큰 손실을 보는 셈이다. 한번 내렸으면 정말 보내줘야 한다. 내가 20년 넘게 투자를 해오면서 실력이 늘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단순히 계좌 수익률이 좋아졌을 때가 아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도 그래, 이건 여기까지다. 다음 기회를 찾자라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을 때다. 팔고 나서 올라가면 올라가는가 보다 하고 넘기고 그 시간에 다른 종목을 공부하자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냥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매도나 손절 이후에는 반드시 리뷰가 필요하다. 왜 이 시점에서 팔았는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기록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 왜 올랐는지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같은 종목, 같은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만났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실수의 횟수는 분명 줄어든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후회는 없다고 최면을 걸고 매도하고 한번 내렸으면 이후에는 보내줘라 라는 저자의 말에 참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7. 주가의 생애 주기와 매수 매도 시기. 최초 주가가 급등하는 1단계의 시기에 가장 큰 특징은 실체는 없고 이야기, 즉 내러티브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그림으로만 주가가 움직이는 시기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산업, 종목이 결국 갈 수밖에 없는 미래인가 라는 것이다. 이러한 종목들의 또 다른 특징은 계속 사람들이 의심한다는 것이다. 실적이 없으니 이제 끝 아닌가 라는 의심이 계속된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 게 이 시기의 특징이다. 특히 정책의 뒷받침이 있다면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크게 상승했더라도 그때가 시세 분출의 초입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가 상승의 2단계 시기는 기대에 부응하는 실체가 보일 때이다. 1단계가 전체 시장이 연평균 30에서 40%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의 단계라면 2단계는 훨씬 구체적이다. 어떤 회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3단계는 숫자 싸움의 시기이다. 이 단계는 지금까지의 실적 추정치가 실현되는가로 주가가 움직인다. 이전까지는 기대감으로 모두 상승했다면 이제는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만이 상승하게 된다.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기업의 주가는 강렬하게 불타오른다. 4단계는 피크아웃의 전조이다. 이때는 사업 자체가 잘 되고 판매도 잘 되고 매출과 이익도 늘어난다. 하지만 이때 큰 특징은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보통 이 시기 이후 주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초기에는 공장을 새로 세우고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매출이 거의 없던 회사가 대규모 설비를 돌리기 시작하면 성장률이 50에서 100%씩 나오는 시기가 있다. 하지만 보통 초반 1에서 2년, 길어야 2에서 3년 정도이다. 영원한 성장은 없다. 5단계는 기업이 번 돈으로 사업과 무관한 곳에 돈을 쓸 때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사옥을 짓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매수 타이밍은 바로 2단계이다. 기대감이 실적으로 증명되는 시기, 뉴스와 성과로 보여주는 시기가 위험 대비 성과가 가장 큰 시기이다. 이때 주가의 위치를 보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50에서 100%까지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게 산업의 초입이고 숫자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단계라고 판단되면 그 이후를 봐야 한다. 이미 50에서 100% 올랐더라도 앞으로 3배 이상의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면 나는 그 뒤의 수익을 노린다. 중요한 것은 주가가 아니라 지금 이 산업이 시작 단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중 어디에 와 있는지를 고민해보면 훨씬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런 식으로 주가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주는 저자의 이야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대차를 보면 어떨까요? 지금 현대차의 주가는 정말 높아 보입니다. 저점 대비 284% 상승한 지점입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바로 로봇 기업으로의 변모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만약 이런 기대감이 향후에 유지될 수 있다면 현대차의 주가는 더 상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로봇 산업이 미국과 한국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동시에 로봇 산업이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는 건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는 팩트죠. 게다가 월봉 차트로 보면 역사적 고점 라인을 역사적 거래량으로 돌파한 건 역시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다만 현대차의 매수 타점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매수 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언제가 매도 타이밍일지, 현대차보다 더 유망한 로봇 관련주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아 맞아 현대차야 현대차를 바로 매수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괜찮은가?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뭘 확인해 봐야 될까요? 바로 산업 리포트를 읽어보는 겁니다. 저자가 말해준 걸
우리는 그대로 써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26년도 3월경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괜찮은 산업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휴머노이드 시대 개화, 수혜 업종 옥석 가리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움증권에서 결국 로봇 산업은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로봇 소프트웨어 쪽은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을 거고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업종은 부품 제조 업체일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최선호주는 현대모비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현대차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산업 리포트를 읽어보면 다시 또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현대모비스가 왜 더 좋은지, 현대차보다 왜 더 좋은지, 현대모비스가 왜 부품 업체 중에서 최선호주인지 리포트를 읽어나가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되려 더 강조한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산업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로봇은 고밀도, 고출력, 안정성이 확보된 2차 전지가 필요하고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로봇이 상용화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무리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도 배터리가 없으면 이 로봇을 상용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고밀도, 고출력, 안정성의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이유로 최선호주는 대주전자재료와 LNF, 차선호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꼽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언급드린 종목들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배운 기법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걸 예시로 든 거고요. 투자는 항상 손실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하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역시나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좀 더 확률 높은 그리고 신중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며 오늘 영상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 리포트를 읽고 왜 사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라. 2. 결국 실적이다.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적 성장이 일어나는 섹터를 찾아라. 3. 투자 아이디어가 뉴스와 성과로 확인되면 즉시 집중 매수하라. 4. 주가가 높아 보여도 산업 성장의 초기라면 매수하고 아무리 실적이 좋아 보여도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면 매도하라. 6. 매도 후 주가가 날아가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 책이 정말 투자의 본질, 이기는 투자의 공식과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책에는 오늘 미처 소개드리지 못한 떡상하는 기업의 조건, 손절의 중요성, 기회는 일상에서, 매수는 준비에서, 심리가 8알이다, 하락장 대응법 등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저자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생동감 있고 더 체감되는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때 너는 이상하다 라는 말을 매일 듣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비웃었고 무대에 서겠다는 꿈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심지어 어렵게 잡은 기회마저 한 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음반 계약은 해지되고 그녀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죠.
하지만 몇 년 뒤 전 세계가 그녀의 이름을 외치게 됩니다. 레이디 가가. 그녀는 한 시상식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힙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노력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삶이 시련이든 무엇이든 당신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피터 케인님 역시 진심으로 투자로 성공하겠다고 결단하고 치열하게 노력하여 결국 진짜 실력자, 성공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투자로 성공하려고 결단하고 치열하게 노력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 진심으로 결단했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포기하지 않고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긴 영상, 특히 책을 다루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려면 진심의 결단, 노력, 인내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긴 영상에서 하나의 투자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마지막 말처럼 여러분의 삶이 시련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부자의 서원 채널 역시 진심의 결단, 노력,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